박정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58세의 몸이지만 30년간 간호사로 일했던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정희는 바닷가로 향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혼자 키운 아들 민석이 이제는 듬직한 어른이 되었다. 바닷가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외롭지 않았다. 민석과 며느리 서진이 주말마다 도와주었다. 정희는 카페 문을 열고 원두를 갈기 시작했다. 첫 손님인 할머니가 들어왔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커피 드릴게요. 정희는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다. 간호사 시절 세심함 그대로였다. 할머니가 말했다. 며느리분 참 착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아드님 건강 챙긴다고 보조제 사왔다면서요. 서진은 정말 착했다. 시어머니인 정희에게도 늘 다정했고 남편 민석을 극진히 돌봤다.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오랫동안 봐온 가족 같았다. 오후에 민석과 서진이 카페에 왔다. 민석은 선박 설계사로 해외 프로젝트를 자주 다녔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민석아,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진이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민석 씨가 요즘 피곤해 보여서 건강 보조제 사왔어요. 어머님도 하나 드세요. 고마워, 서진아. 내가 있어서 민석이가 든든하겠어.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서진의 미소는 언제나 따뜻했다. 하지만 정희는 모르고 있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저녁 무렵 서진이 카페 뒷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문제 없어요. 정희는 서진의 번역일 관련 통화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서진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정희가 뒷방으로 가자 서진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누구랑 통화했어? 아, 클라이언트요. 번역 마감일 때문에요. 그날 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평온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서진의 전화 통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을 때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박정희 씨 맞으신가요? 항구관리사무소입니다. 아드님인 한민석 씨가 작업 중 큰 사고를 당하셔서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에 쥐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어디 병원이에요? 해안종합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세요. 정희는 급히 카페 문을 잠그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택시 안에서 서진에게 전화했다. 서진아, 민석이가 사고가 났대. 해안종합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줘. 네. 어떤 사고요? 지금 가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당황한 것 같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분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니야, 아니라고 해요. 의사는 정희를 응급실 침대로 안내했다. 흰 시트에 덮인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민석의 얼굴이 나타났다. 너무나 평온해 보였다. 정희는 민석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민석아, 엄마야. 일어나. 하지만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서진이 도착했다. 어머님, 어떻게 된 일인가요? 서진도 울고 있었다. 하지만 정희는 느꼈다. 서진의 눈물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다는 것을. 의사가 설명했다. 크레인 작업 중에 추락하셨습니다. 즉사하셨습니다. 서진은 의외로 침착했다. 장례 절차를 꼼꼼히 물어봤다. 심지어 보험 관련 서류까지 챙겼다. 장례식장에서 동네 주민이 말했다. 어제 민석이랑 항구 앞 카페에서 커피 마셨는데 멀쩡했는데 참 갑작스럽네요.
서진은 조문객들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마치 완벽한 며느리처럼.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서진이 너무 차분했다. 남편을 잃은 아내치고는 말이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다. 정희는 여전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서진은 가끔 카페에 와서 정희를 위로했다. 보험금 처리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다. 어머님, 민석 오빠가 남긴 돈으로 더 큰 카페를 열어봐요. 서진아, 나는 그런 기운이 없어. 시간이 약이에요. 민석 오빠도 어머님이 우울해하시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 문을 닫았다. 자정이 넘었을 때 뒷문에서 소리가 났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뒷문 쪽으로 갔다. 그때 문이 열렸다. 믿을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났다. 엄마, 민석이었다. 분명히 죽었다고 했던 민석이 살아서 서 있었다. 민서가? 정말 너야? 네, 엄마. 저예요. 정희는 민석을 끌어안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체온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죽었다고 했는데. 엄마, 전 안 죽었어요. 서진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무슨 말이야?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서진이 의료진에게 제가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보험금을 타려고요. 민석은 계속 설명했다. 서진이 6개월 전부터 건강보조제라며 이상한 약을 먹였다는 것도, 그 약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 사고가 났을 때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것도. 엄마, 서진이가 주던 그 보조제 독성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정희는 소름이 돋았다. 서진이 자신에게도 같은 보조제를 주었기 때문이다. 엄마, 서진은 내 명의로 수억 원대 보험을 가입했어요. 수익자는 전부 서진이에요. 정희는 분노와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동안 서진을 믿고 따뜻하게 대했는데 서진은 아들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요. 정희는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기른 판단력을 발휘했다. 민석과 함께 서진의 범죄를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민석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엄마,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최도윤이라고 해양경찰이었는데 지금은 사설 보안업체를 운영해요. 어떻게 아는 사람이야? 엄마가 간호사 시절 응급환자를 구조할 때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오후에 도윤이 카페로 왔다. 35세의 남자였다. 건장한 체격에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최도윤입니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며칠 후 도윤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왔다. 어머니, 서진 씨의 과거를 조사했는데요. 본명이 서진이 아니에요. 김미영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슷한 사건이 최소 2건 더 있어요. 정희는 소름이 돋았다. 서진이 연쇄 범죄자였던 것이다. 피해자들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가족과의 유대가 약하고 해양 관련 직종에 종사했어요. 첫 번째 피해자는 어선 선장, 두 번째는 해양 구조대원이었어요. 모두 대형 보험금이 걸려 있었고 수익자는 서진이었어요. 그리고 사망 전 6개월간 건강보조제를 복용했다는 공통점도 있고요. 정희는 손이 떨렸다. 민석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어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도윤은 계획을 제안했다. 서진을 감시하면서 범행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내 아들을 죽이려 한 악마를 그냥 놔둘 수는 없어. 정희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서진의 진실을 밝혀내어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했다. 도윤과 정희는 서진을 감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서진이 카페에 왔다.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보험금 처리가 거의 끝났어요. 서진아, 민석이 유품 정리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봐도 될까? 물론이에요, 어머님. 정희는 서진의 집을 방문했다. 도윤이 준 초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기 위해서였다. 서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정희는 재빠르게 거실 화분 뒤에 녹음기를 숨겼다. 일주일 후 도윤이 녹음기를 회수했다. 며칠 뒤 충격적인 내용을 들려줬다. 어머니,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 건으로 4억 정도 들어올 것 같아. 이번까지만 하고 해외로 나가야겠어. 다음 타깃은 벌써 물색해놨어.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해야겠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6개월간 먹인 약 효과 있더라. 몸이 약해져서 사고 났을 때 치명적이었어. 정희는 주저앉을 뻔했다. 서진이 의도적으로 민석을 약하게 만들어서 사고로 죽게 한 것이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불법 녹음은 증거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물증이 필요해요. 정희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포기할 수 없었다. 민석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다. 도윤은 서진의 온라인 활동을 면밀히 추적했다. 어머니, 서진 씨가 해외에서 화학물질을 주문했어요. 정확한 성분은 모르겠지만 의료용이 아닌 것은 확실해요. 도윤은 계획을 설명했다. 서진이 택배를 받는 순간을 포착해서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잡는 것이었다. 해야 해요. 이번이 기회예요. 배송 예정일이 다가왔다. 오후 2시경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 택배 차량이 서진 씨 집 앞에 도착했어요. 지금 경찰과 함께 잠복 중이에요. 30분 후 도윤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성공했어요. 서진 씨가 택배를 받는 순간 경찰이 현장을 확보했어요. 라벨이 없는 바이알과 톡성 사용법이 적힌 안내문이었어요. 명백한 독극물이에요. 경찰서에서 서진이 조사를 받게 됐다. 정희와 민석도 경찰서로 갔다. 조사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서진이 나왔다. 서진은 정희를 보고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석이 나타났다. 안녕, 서진아.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민석이 살아서 나타난 것이다. 민석 오빠. 어떡해. 놀랐어? 내가 죽이려 했던 사람이 살아있어서? 그만해, 서진아. 아니, 김미영 씨. 정희가 서진의 본명을 부르자 서진은 완전히 무너졌다. 경찰이 서진을 다시 조사실로 데려갔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났구나. 서진이 체포된 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찰은 서진의 집을 전면 수색했다. 서진 씨 집에서 다양한 독극물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가짜 신분증도 여러 개 있었고요. 과거 피해자들에 대한 자료도 있었어요. 마치 전리품처럼 보관하고 있었어요. 서진의 피해자가 민석을 포함해서 총 4명이었다. 모두 해양 관련 직종이었다.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는 정희와 민석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나왔다. 첫 번째 피해자의 어머니가 정희에게 말했다. 저희도 의심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서진이 너무 완벽한 며느리였거든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재판에서 서진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민석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다. 서진은 6개월간 저에게 독성 물질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의료진에게 거짓말을 해서 사망 처리하려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증언했다. 서진은 천사 얼굴의 악마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미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서로 손을 잡았다. 정희도 다른 가족들과 함께 서진의 악행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나눴다.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 주어요. 정희는 다른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다. 6개월이 지났다. 민석은 서진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았다.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정희는 카페를 계속 운영했다. 예전과 달리 민석이 매일 카페에 나와서 도와줬다. 엄마, 새로운 해양 디자인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어요. 좋구나.
하지만 무리하지 마. 민석은 예전보다 신중해졌다. 정희도 변했다. 예전보다 더 세심하게 주변을 관찰했다. 도윤은 가끔 카페에 와서 안부를 물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민석이가 곁에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어느 날 저녁 정희와 민석은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엄마,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민석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평범한 게 가장 행복한 거야. 엄마, 그 평범함을 지키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만들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파도도 때로는 거세고 때로는 잔잔하지만 결국 바다로 돌아간다. 인생도 마찬가지였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네, 엄마. 우리에게는 평범하지만 가장 귀한 하루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다. 정희와 민석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서진이라는 어둠이 지나간 후 정희와 민석에게는 더욱 밝고 따뜻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지키며 평범하지만 가장 귀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평범하지만 가장 귀한 하루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